첫 번째 키워드 빠밤. 짠! 시민 구단의 약진입니다. 주민구단의 약진. 포괄적으로 시민 구단 전체를 좀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뭐 당연히 인천이 올 시즌 조기 우승을 달성하면서 다이렉트 승격의 맛을 봤고, 앞서 전반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이 수원 FC를 꺾으면서 이제 K리그 1에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고요. 성남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막판에 5연승 달리면서 굉장히 존재감을 보였던 시즌이었습니다. 플러스 뭐 김포도 매번 다크호스적인 요소, 그리고 화성의 뭐 첫 시즌까지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강성주 의원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시민구단의 약진이라는 키워드를 뽑아주셨는데 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업구단의 약간의 후퇴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결국에는 그러면 K리그2에서 이 K리그1으로 승격할 수 있는 대상 클럽들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역시 부산 생각할 수 있고요. 전남, 이런 좀 대표적인 기업 구단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팀들이 결국에는 승격에 실패했죠. 그리고 수원 삼성도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거쳤지만 역시 세 번째 시즌을 또 K리그2에서 맞이하게 된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그렇다고 이들이 못했냐라고 하기보다는 네. 뭐 이 키워드 선정 이유가 부천 FC의 승격, 인천의 다이렉트 승격,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이 개체 수를 갖고 있는 시민 구단들이 그래도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단하게 시민 구단들이 이제는 축구를 잘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제대로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자체에서도 조금 더 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성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이, 시즌을 돌아보면 이 시민 구단은 좀 극단적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올 시즌 시민 구단 중에 극단적으로 잘한 팀들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좀 약했던 팀들도 있었거든요. 뭐 기업 구단은 별개로 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서영욱 의원과 서호정 의원은 그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왜 이렇게 잘하는 팀이 있는 반면 어떤 다른 시민 구단은 이렇게 떨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민구단에 묶었지만 K리그2에서 수원 삼성에 버금가는 예산을, 인건비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좀 K리그2 이제 메가 클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어떤 보면 예산을 거의 줄이지 않고 강등된 상황에서도 최대 선수들을 지키면서 이제 승격하는 힘을 발휘했죠. 뭐 인천 같은 경우에 우리 서영욱 의원께서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 예.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55억을 조금 상회합니다. K리그2 전체를 봐도 10위보다도 좀 더 아래예요. 이 팀 엄청난 효율을 냈죠. 그 힘은 저는 누적된 시스템, 그리고 이제 어떤 전체 이제 구성원들의 신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시민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창단한 지 5년, 10년 됐지만 그게 안 된 구단들이 많거든요. 반면에 부천 같은 경우에 이영민 감독 체제로 올해 5년을 왔습니다. 네. 이영민 감독이 어떤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지, 또 어떤 스타일로 선수를 꾸리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구단이 다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의 시행착오 없이 잘 이루어진 시즌이 올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경준 감독이 지난 시즌 도중에 부임해서 큰 반등은 만들지 못했지만 어쨌든 선수들을 파악을 하면서 좀 이런 축구를 해야 되겠다. 또 본인이 쉬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정경준 감독은 수비가 강한 축구를 하지만은 거기에 조금 더 트렌드와 디테일을 더 추가해서 돌아왔고, 그런 부분들이 올 시즌 잘 입혀지면서 마지막에 리그 5연승 포함해서 K리그2 플레이오프까지 쭉쭉 나가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시민구단이라는 표현보다 뭐 시립구단, 도립구단, 시도립구단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 시민들이 주주가 돼서 만든 팀들이라기보다는 시에서 그러니까 하향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기업구단하고 거의 로직이 비슷합니다. 다만 돈이 기업에서 나오느냐, 지자체에서 나오느냐, 뭐 그 차이가 뭐 있을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팀이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좀 시즌전 예상에서도 순위가 많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소호정 위원이 얘기한 부천의 성과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적인 거. 그리고 감독들을 선임을 했을 때 선임을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임을 했다고 하면 그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구현이 됐을 때도 성과가 나질 않았느냐, 혹은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이 축구가 구현이 돼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이 가능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부천은 이영민 감독이 처음 부임을 했을 때 꼴등을 했어요.
그런데도 또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차 되는 해에 성과가 났고 정경준 감독 같은 경우에도 첫 해 워낙 팀이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부임을 해가지고 반등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 감독이 갖고 있는 방향성과 팀 내부의 평가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면서 결국 좋은 성과를 냈잖아요. 또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이 주는 상징성이 앞으로 K리그 2에서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모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올 시즌 일부 시민 구단들의 성과는 굉장히 좀 다른 기업 구단들한테도 긍정적인 어떤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서영구 의원님의 이야기 조금 더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 결국에는 K리그 2 이야기를 한 후반전이긴 하지만 광주 FC 시민구단을 이야기하면 K리그 1에서 적은 한정된 예산, 한정된 자원으로 성과를 낸 광주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네. 광주가 굉장히 적은 예산과 선수풀이 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코리아컵 결승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병행하면서 광주라는 도시에 대해서 아마 이 지자체에서 최근 몇 년간 이 이정효 감독과 함께한 축구를 생각했을 때 달라졌을 거예요. 축구단 운영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또 FC 안양이 승격해서 또 올 시즌 잔류라는 목표를 가짐으로 인해서 시민구단들이 가질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방향성을 좀 잘 제시했다라고 보고 그것이 결국에는 K리그 2에서도 이 광주와 뭐 안양의 성과에 자극받은 팀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도입한 팀들이 성과가 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올 시즌 시민구단의 약진이라는 부분은 뭐 저희가 시민구단과 기업구단의 차이를 두기보다는 우리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좀 성과를 낸 팀들은 충분한 시간과 믿음 그리고 재정적 지원이 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올 시즌 이제 새롭게 K리그 2에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나타낸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짚고 갈게요. 차두리 감독이 이끄는 화성이 올 시즌 9승 13무 17패를 기록하면서 결국 10위로 시즌을 마쳤는데 우리 서호정이는 이 10위라는 성적 그리고 이 전적 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치라고 보십니까? 저 예상보다는 더 선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승보다는 이제 패가 더 많긴 하지만 뭐 수원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K리그 2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팀을 상대로도 굉장히 접전을 펼치면서 예. 좀 강렬한 이미지를 이 차두리 감독과 화성 선수들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평가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K3 리그에서 K리그 2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선수단 뭐 유명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차두리 감독이 지향하는 빠른 템포와 빠른 회전의 축구 이런 것들이 시즌을 거듭할수록 그 컨셉이 더 명확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선전하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화성처럼 이렇게 굉장히 전도 유망한 감독이 와가지고 팀의 새로운 색깔을 바로 입히면 이런 결과가 또 빠르게 나올 수도 있구나. 앞서서 저희가 얘기한 좀 시간이 걸린다, 시스템이 안착돼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법칙을 깨는 그런 성과를 화성 FC하고 차두리 감독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팀을 프로로 전환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이 뭐 많이 나가긴 했지만 완벽하게 차두리 감독이 원하는 선수단으로 꾸미지 못하고 출발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확실히 더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 같고 차두리 감독 본인도 성인팀 감독을 처음 한 거기 때문에 뭐 시행착오가 본인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특히 이제 화성이라는 팀 자체가 차두리 감독 그 사단에게 많은 것들을 그 맡기고 간섭을 좀 안 하는 지금 문화를 지키려고 하고 있어서 네. 좀 올 시즌보다 좀 더 다음 시즌에 기대가 되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서영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축구적인 이슈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화성에는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성이라는 팀이 K리그 2에는 처음으로 진입을 했지만 K3 리그에서 화성 FC라는 팀을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뭐 FA컵에서의 성적도 있었고 또 K3 리그에서의 성과도 내지 못했던 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 이게 집행부가 바뀌면서 조금 시끄러움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올 시즌에 성과가 날 수 있었던 거니까 성과라는 표현이 대단히 높은 성적은 아니지만 K리그에 잘 연착륙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선수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감독 체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게 조금 될 것 같네라고 해서 누가 간섭되는 순간 이거는 또 제자리 걸음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상기해서 다음 시즌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화성이 됐으면 좋겠고 올 시즌은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화성 축구. 네. 컨셉이 또 확실했다라는 이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시민 구단의 약진에서의 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 얘기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생존 왕으로 군림했던 인천이 지난 시즌 눈물에 좀 강등을 당했습니다. 다만 바로 한 시즌 만에 승격에 성공하면서 다이렉트 승격을 이루어내면서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다시 K리그 1에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먼저 서영욱 위원이 봤을 때 이 인천의 약진, 인천의 성공 올 시즌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거는 열성적인 팬덤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돈의 힘이죠. 일단 그 인천이 잔류를 시킨 외국인 선수들은 일부에서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고 급여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선수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또 감독이 기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교체를 결정을 하고 상당히 좀 약간 무리한 감독 교체였거든요. 계약이 남아 있는 감독을 내보내고 새로운 감독을 데리고 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적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K리그 1 득점왕을 보유한 팀이 K리그 1 그 감독상을 받았던 감독을 모시고 와서 바로 빠르게 팀을 재구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거는 돈의 힘이거든요. 네. 예, 그 시민구단이긴 하지만 그렇게 재정적인 뒷받침이 확실히 됐다는 게 방향성을 잘 잡게 되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인천도 물론 수원이 워낙 팬덤으로는 규모라든가 이런 게 좀 크지만 인천 팬덤도 못지 않거든요. 인천의 팬들이 지지해주고 매 경기장을 찾아주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특히 여름 거치면서 팀이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때 잘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어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던 거 이런 것들이 잘 좀 맞물려서 최상의 성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축구 내적으로 보면은 역시 이제 윤정환 감독이 준비를 얼마나 잘 했는가를 보여준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윤정환 감독의 인천과 변성환 감독의 수원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승격에 대한 노하우가 있냐 없냐의 차이였다고 생각을 해요. 윤정환 감독이 환경은 다르지만은 일본에서 사간도스를 승격을 시켰던 경험이 있단 말이죠. 예. 그 부분이 이제 본인에게는 어쨌든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짜야 우리가 승격을 하는가에 대한 베이스가 다 깔려 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윤정환 감독은 일단 동계훈련 동안 굉장히 준비를 탄탄히 했고요. 동계훈련 동안 제가 알기로는 연습 경기 한 경기도 안 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확실하게 좀 주전들을 잡아 나가면서 계속 경기 경험을 쌓게 하면서 조합을 더 만들어갔고 시즌 들어서도 사실은 뭐 부상자라든가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원이 아니면은 조합에 사실 손을 대진 않았어요. 예. 근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손을 댔단 말이죠. 물론 수원이 초조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두 팀의 격차가 가면 갈수록 벌어졌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인천을 승격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두 팀의 결정적 차이는 수비였어요. 그러니까 인천은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전지훈련 때 수비 주전을 확고히 굳힌 이후에 박강석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거의 변화를 주질 않았었고 예. 반면에 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수비 조합을 계속 바꿨습니다.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조직을 맞춰서 가야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천은 그걸 좀 지켰었고 유일하게 인천이 고심을 했던 부분이 이제 중원에서 이명주 선수 파트너를 좀 시즌 초반에 여러 선수를 두루두루 썼는데 그것조차도 꽤 이른 시간에 정착을 해서 예. 자리를 잡았었고요. 그런 것들이 2부 리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윤정환 감독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어쨌든 이번 시즌에 초반에 분위기를 잡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이건 K리그 1, 2를 막론하고 올 시즌 성과를 낸 팀들의 베스트 11 그 중에서도 수비 라인의 선수들을 생각해 보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이 올 시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그 포인트가 결국에 수비 라인은 확고하게 굳어져 있었다. 전북도 마찬가지죠. 네. 뭐 대전 부침이 있었지만 여름 이후에는 어쨌든 수비 라인이 베스트 11이 딱 갖춰지면서 양쪽 날개들을 활용한 국가대표급 수비진이 구축이 됐고 또 힘들었던 팀들 생각해보면 울산 계속 바뀌었죠. FC 서울도 수비 라인이 김주성 선수 나가고 나면서 그렇죠. 흔들리면서 좀 네네. 이 힘을 못 썼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 축구에서 수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네요. 또 알 수 있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윤정환 감독이 강원을 이끌고도 준우승, 그리고 K리그2 인천의 지휘봉을 잡자마자 우승하면서 이제 인천을 다시 내년부터 K리그1에서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래도 저희가 부천도 짧게 좀 짚어야 되잖아요. 부천에 대한 평가 아니면 뭐 내년의 예상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부천은 모멘텀이 있었어요. 작년 여름에 부천의 터줏대감이었던 일손 주니어 선수를 수비 라인에서 이영민 감독이 좀 가감하게 배제시키고 네네. 젊은 선수들을 쓰면서 이전에는 사실 일손 주니어 선수가 스피드가 크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올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예. 이영민 감독이 그 선택을 통해서 수비 라인을 올리기 시작하고 올해는 또 이제 윙백들도 굉장히 윙어들을 배치시키면서 전진시켜서 또 역발 윙백들을 전술을 이용을 하면서 상대를 계속 공격적으로 공략을 했고 거기다가 예년에 비하면 외국인 선수들도 어느 정도는 K리그2에서 검증이 된 선수들. 네. 네, 뭐 바사진 당연하고 몬타뇨나 갈레고까지 추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그 이영민 감독이 사실은 동계훈련 시작할 때 선수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꿈만 꿀 거냐? 올해는 하자, 해내자라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본인이 설정한 골인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부천과 인천 다음 시즌 K리그 1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짚은 화성은 또 다음 시즌 K리그 2에서 또 새로운 팀들과 함께 또 어떤 결과를 낼지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